극기를 해서 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복 구조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쩔이지만 노력하면 우리도 대자유인이 될 수 있고 깨달아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서부터 포스가 남달랐어요. 이러면 불교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데 이 요구가 존재했다는 거죠.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인류는 계속해서 더 진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이 생육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가 우리가 선진국화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간이 더 길지. 지금 보호 기간이 더 길어졌죠.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까지만 해도 그냥 고등학교 정도 졸업시키면 끝이요. 그리고 그냥 대충 굴르다가 시집 가고 살고 뭐 이렇게 살았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정도의 상황에서 애가 지금 집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30 정도의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걔가 그냥 집에 있죠. 30인데. 아니, 뭐,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바뀌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야, 이게 훨씬 더 길어졌구나. 그리고 인간은 인간끼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님들이 집단 생활입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승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4명 이상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온 것 뿐이지, 스님들은 원래 떼거리 생활입니다. 그래서 무리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 이게 이제 승이 되는 거고, 이게 음역이고, 그 다음에 이걸 번역하면 이게 무리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떼거리라는 뜻입니다. 길드 가나 뭐 이런 것처럼 떼거리 조합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저런 식으로 살면서 행복의 잣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도 혼자 살잖아. 야, 원래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무조건 같이 살게 진화가 돼 있다니까. 절대 혼자 살면 안 돼. 그래서 불교는 원래 떼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절에 가면 제일 이제 피곤한 게, 오늘날 절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에서 잘라 그러면 뭐 한 방에다가 막 몰아넣어. 저는 그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절에서 오래 살아서 무슨 일이 있냐면, 내 옆에서 뭐 딴 사람이 자고 뭐 이러잖아요. 신경 거의 안 씁니다. 우리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외국에 성지순례 가거나 아니면 스님들 연수 갔을 때 이렇게 가보면, 절에서 오래 산 스님들은 다 똑같아. 나는 먼저 잘 테니까 불 꺼도 되고 안 꺼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그냥 자버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불을 꺼줘야 자거든? 아니야. 근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너가 좀 더 늦게 자도 돼. 그리고 나 때문에 불 끌 필요 없어. 어차피 뭐 말은 안 하는 거지. 둘이서 한 방인데, 내가 자고 있는데 지가 뭐 혼자서 떠들 것도 아니고, 야, 혼자서 떠들면 무섭지. 잠 안 오지. 잘라고 그랬다가, 야, 저거 혼자 떠드는데 저거 뭐야. 저거 무슨 뭐 예수야? 왜 방언을 하고 그래?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섬뜩하지. 그래서 뭐 말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도 하고 외국 가서도 그걸 듣거든요. 이제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 꽂아서 해요. 다 꽂아서 갖고 가. 막 소리 나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에 익숙한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떼거리로 살았어. 주거 시설 자체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렇게 해서 떼거리로 넣잖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이미 벌써 다 분화됐잖아. 그래서
제가 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하러 온 분들도 저렇게 여럿을 넣는 게 맞지 않다. 그럼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차라리 기도비를 올려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만족도를 줘라. 이게 뭐 보통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는 기도객으로 오면 1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10,000원. 그러니까 뭐 돈이 안 되지. 그런데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통도사서도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내가 만약에 신도면 나는 통도사 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사 먹겠다. 그러니까 공짜니까 그냥 허저분한 걸 주는 것보다 차라리 얼마를 받더라도 질이 좋아지는 게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절은 무조건 떼거리예요. 그리고 집단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미숙아로 태어나는 거지. 인간은 미숙아로. 머리만 거의 대부분 이쪽만 좀 많이 발전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쩌리로 나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살살살이 갖춰지면서 떡대가 쫙 커지잖아요. 물론 그 상황에서 이제 유전자도 좋고 해피한 사람들은 위아래로 이렇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아래는 다치고 옆으로만 이렇게 해서 슬프지. 이게 무슨 스머프인가 싶지. 사실은 키가 큰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 최근 만들어진 겁니다. 키 크면 좋다, 얼굴 작으면 좋다, 그 다음에 다리가 길면 좋다. 이거 다 서구 영향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선풍기과들이 좋은 거였었어요. 얼굴 크고 이렇게 선풍기, 넙대 대과들. 그게 만며느리 상이었었어. 이거하고 엉덩이가 커야 돼. 이것도 크고 엉덩이도. 씨, 뭐 눈사람이야. 그리고 키 크면 속 없다, 멀대 같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180 이하는 루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점이 바뀌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리가 길면 그건 노비다. 회화에서, 그림에서 다리가 길게 나오는 건 노비다. 그리고 양반은 다 상체가 크게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약간 3등신, 4등신 같이 그려진 거죠. 그리고 그러한 유적이 현재 남아있는 게 불교의 불상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불상을 보면 얼굴 크고 상체 발달해 있고 일어섰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게 조선시대 불상에서 훨씬 뒤쪽으로 온 겁니다. 현대적인 불상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 거고 전통학자를 가서 한번 봐봐. 그 몸으로 일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다리 짧고 상체가 발달하고 얼굴 크고요. 그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선호했었던 상이에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야, 저주받은 몸이지. 진짜 저주받은 몸이지. 근데 그게 불과 바뀐 게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서구적 영향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일반화되는 게 TV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 가실 때만 하더라도 얼굴 큰 게 좋은 거였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량화 선발대회 이렇게 뭐 이런 살찐 걸 다 좋아하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인식이 바뀐 거지. 그래서 미숙아로 약간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약간 부족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다는 설정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근데 부처님은 그렇다 치고 마야부인의 용량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다 성장을 해서 나와버리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불일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대두한 거다. 그리고 불교적으로도 안 맞아요. 탄생 때부터 저렇게 강력해져 버리면 그러면 수행을 해서 뭐가 됐다? 인간 극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쩌리가 극기를 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게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우리는 쩌리로 태어났지만 쩌리기 때문에 노력해서 뭔가가 된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동아시아의 용. 동아시아의 용은 잉어나 이런 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용문에서 그 황하의 용문이라고 두 개의 물이 이렇게 딱 흐르고 거기에 안쪽에 단층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있어. 그 지금도 있어요. 그 황하의 용문이라고 하는 협곡은 아니고 물이 두 개가 이렇게 합류가 돼. 그래서 물살이 세고 그다음에 약간 단층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그 용이 잉어들이 그걸 도전해서 이렇게 거슬러 온다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면 등용문, 용문을 거슬러 올라간 거지. 등 올랐지. 예, 그러면 용이 되는 거고 그거를 떨어지면 용이 못 되는 거지. 그 대신에 맞박에 상처를 입는데. 그래서 황하의 잉어에는 맞박에 대고박에 상처가 있대. 조기 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굴비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 있잖아. 영광굴비. 그죠? 영광굴비가 다 소위잖아. 소위. 소위 이렇게 중위 이런 건 없고 다 소위 이렇게 걔네들 다 육사 나온 애들이야. 여러분들이 육사 나온 애들 그걸 잡아먹고 이러면 안 돼. 그거를 액상이라고. 맞박에 상처 났다고.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극기를 해서 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복 구조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쩔이지만 노력하면 우리도 대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아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서부터 포스가 남달랐어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달라이라마나 이런 식으로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달랐어요. 달랐는데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지. 하는 거 보면 계속 헛발질이거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불교적으로 맞지 않는다.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냥 평범하게 나와서 내가 극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룡 씨 같이 돼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정주영 씨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저런 분들 대단하죠. 내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야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가능성 나도 이게 조금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 이재룡 씨는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없지. 요즘 그 드라마 그거 있잖아.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죠? 그래서 몰라.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닌 이상은 뭐 가능성이 없지.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물려받은 사람보다 사실은 하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죠. 왜? 거기에는 그 사람이 멋있기도 하지만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이 멋있기도 하지만 파란만장하죠. 좀 관종들. 멋있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투영될 가치가 조금은 있는 거지. 근데 김정은 이러면 우리는 투영될 수가 없지. 우리는 백두혈통이 아니잖아. 그죠? 거의 백두혈통이어야 되는데. 백두혈통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김일성비. 그게 대단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남한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신성한 피지. 그래서 그런 식의 구라를 치는 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진평왕. 성골은 진평왕 패밀리를 성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 야리한 개념이 그 학술적으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신뢰할 만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골은 원래부터 있었고 성골이라고 하는 거는 진평왕이 오래 해먹고 내가 내 집안에서 해먹으려고 한 번 더 올린 거다. 재위가 한 50년이 넘거든요. 53년인가 재위를 하면서 내 사람으로 싹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골이 있는데 성골이 없다고 나오니까 성골이 없어서 선덕여왕이 왕이 된다. 선덕이 왕이 된다. 덕만이지. 왕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진지왕의 아들이자 그 천명공주하고 이렇게 해서 낳은 그게 있죠. 저 누구야? 김용수. 용춘이라고도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춘추 아버지입니다. 김춘추 아버지. 그리고 김춘추도 원래는 성골인 게 맞죠. 이렇게 집안 가계로 봤을 때는 성골인 게 맞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춘추 같은 경우는 김유신하고 하면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진골로 족강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고 족강은 이제 지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누라를 잘못 얻어서. 그러니까 김유신 계열은 가야 계열이라서 진골이라도 편입진골이라서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신라의 원래 진골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재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삼성하고 어디 뭐 한진하고 이러면 삼성이 뭔 쟤네가 재벌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재벌.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그런 차이들이 있겠지. 어디 갖다 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에는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돼요. 부처님 생애가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걸 강조해서 나오는 게 8종의 열반경, 8종의 열반경이 남아 있는 거고 굉장히 초기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재해석되면서 나오는 게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대승열반경이 있고 그리고 요걸 중심으로 하는 게 사분율하고 저 남방 빨리율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여기에 맞출 것이냐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문이 신해혁명을 일으켰어.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해혁명을 일으킨 상황이고 나중에 손문이 신화화됐어. 중국에서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부거든요. 국부. 국부.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비교를 못 하겠는데 간디같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건 타당성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소급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한 100년 뒤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부터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종교화되면서 야 탄생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탄생에서는 남달라야 됐던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쩔이지만 내가 만약에 뭐 대단한 뭔가가 됐어. 예를 들어서 뭐 노벨상을 뭐 100개를 받았어. 그러면 제가 점점점 나중에 신격화되면서 신화화되면서 야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뭐 남달랐대. 이렇게.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또라이 짓 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미화되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에디슨은 우리 애기 못 봤어요? 계란을 뭐 품어서 뭐 할 거예요. 야, 그 시절에 내 자식이 계란 품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진다. 근데 에디슨이 떴잖아. 그러니까 남달랐어요가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자식이 이게 계란 품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게 반편인가? 내가 저걸 낳나? 아니 그 생각이 들 거야. 인간이면. 뜨니까 야, 저런 유년기를 보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안 그렇겠어요? 저도 일화가 얼마나 많은데. 뜨면, 남다른 거고. 못 뜨면 그냥 또라이 짓 한 거지, 어렸을 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래갖고 이제, 이게 좀 일찍 뜨면, 죽은 뒤에 뜨면 그게 안 만들어지는데, 일찍 뜨면, 이제,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몽이 뭐예요? 이렇게. 그럼 태몽 별거 없었어. 근데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불어나. 아니 위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도 요게 다 층위가 있어요. 이걸 포를 떠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한 겹씩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안 해줬나? 중국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꼽으면 수나라 때 천태지자. 당나라 초기의 현장법사. 그 다음에 당나라 조금 요 현장보다 조금 뒤에가 현수법장 스님, 화엄종이시죠. 그 다음에 육조 해능이거든. 해능은 거의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만들어진 인물이고. 현장 스님은 살아신 격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워낙 진짜 대단한 뭔가가 있고, 이 양반도 워낙 대단해요. 근데 현수법장 스님도 살았을 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때까지는 화엄종이라고 안 하고 중국에서는 현수종이라고 할 정도로 현수법장 스님이 대단한데, 저렇게 살았을 때 너무 뜨니까 돌아가시자마자 그 양반의 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생애를 이렇게 요약해서.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런 버전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초기 내용에는 신비한 부분이 생각보다 없어. 뒤로 갈수록 신비가 많아진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이 많으면 이제 중국은 또 기록을 잘 남겨가지고 이게 누가 썼는지를 알아. 그러면 이게 이 시대에 이렇게 쭉 알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써진 거는 신비한 내용이 생각보다 없어. 그래서 너무 일찍 쓰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런 게 하나가 딱 이게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누가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더 이상 발전을 못 해. 여기에 걸려서. 예수가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단이 쩌리 집단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록이 뚜렷하지 않아. 그게 확장성을 줄 수 있었다니까 사실은. 공자가 그런 부분에서 제일 불리해요. 그래서 공자가 한번 신격화돼서 신처럼 되려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고문 논쟁, 근문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한나라 때.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공자와 관련된 기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뚜렷한 게 있는 거야. 논어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선생을 추모하는 일종의 제사 같은 거 지내러 와가지고 서로 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옛날 기록들을 이렇게 옛날 기억들을 환기하는 거야. 그래서 논의해서 지었다 그래서 논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부교는 좀 다르죠. 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결집을 했지. 3개월 동안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록된 게 그 뒤로 한 500년 뒤에 기록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암송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말은 한번 넘어가면 다 살이 붙어요. 살이 붙어. 그래서 기록 문화가 중요한 거지 암송 문화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약간 떨어지는 문화입니다.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암송하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진짜 개뿔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